부천에서 제주까지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말 당국들이 빨리 움직였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정부가 저렇게 신속하게 움직인 거를 본 기억이 굉장히 가물거리거든요. 사실 야 어떻게 저렇게 군대가 막 처음 동원해서 막 헬기 그다음에 이제 그 해군 함정들까지 경찰정까지 다 합해가지고 40대씩 가가지고 저렇게 구조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에서 저런 일이 이게 진짜 전원이 다 구조된 것인지 나중에 더 확인이 확실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정부 지지로 또 올라가겠죠. 네. 네.して、鉄筋の建物だけが残ってれば避難している子ども슬픔을 안겨준 사건, 고통을 안겨준 사건.
슬픔과 고통이 갖는 힘이 뭐냐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잖아. 기쁠 때는 별로 돌아보지 않지. 그래서 그 기쁨은 좀 뭐랄까 그 휘발성인 것 같고 슬픔은 이게 우리 그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참 오래 가거든. 새로운 세대라는 말이 작권다 기회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세월호 세대로 들렸어. 네. 아마 그렇게 명명될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세대는 여러분들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번에 그 사고를 당한 그 아이들 세대, 아이들보다 조금 밑에 그 중고등학생에서부터 부모까지를 포함하는 게 될 겁니다. 한국 전쟁의 영향력은 세대에 걸친 거였고, 그 한국 전쟁이 6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그때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그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70대가 돼서 한국 사회 냉전 문화를 갖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6월 항쟁이나 촛불도 어마어마했지만 그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길을 마치 이것이 전부다 인 것처럼 채찍질하면서 왔던 지난 3, 40년을 거치면서 더구나 이제 뭐 최근에 신자유주의 광풍이 더더욱 이런 속도에 가속도를 붙였고 그러면서 이제 발생을 한 어떤 임계점에서 탁 터진 사건이잖아. 죽어가는 절규하는 살려달라고 지금 그 어둠 속에 외치고 있을 그 열혈의 청춘들, 그 선한 영혼들을 저토록 저런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결함 중에 하나는 이 사태가 무슨 사태인가를 파악을 못한 거야. 이 사태가 이거 구제한 사태구나? 그건 아니거든. 구제해야 사태인 것도 아니고 수가는 사태도 아니고 지금 내가 저 입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 자신이 절박하게 깨달은 사태인데 관망자 시선으로 그러니까 관망자 시선이란 스쳐가는 시선이거든. 스쳐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서 사진 한 컷 찍는 거야. 그런 인식으로 이 사태에 접근한 거지. 내가 될 수도 있었지. 세월호에 타서 수장됐던 사람이. 내 옆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지난 3, 40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건 사필 규정이야. 어쩔 수 없는 일에 지금 맞부딪혔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판을 새로 짜야 될지. 네. 근데 세월호가 많은 문제들을 던지는데, 자, 나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는 그러니까 저 22살 저 매점 아가씨, 매점에서 물건 팔던 친구라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그 시간에 뭐 하나님이 오셨든지 부처님이 오셨든지 그 말씀이지. 선언은 맨 나중에 나가는 거야. 선장은 그렇게 도망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니야 내 거 입어 하고 그 어린 학생들이 벗어주는 거. 뭐 이제 그런 그 자세에 자기 자신, 내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른들이라면 내가 선장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준석이랑 닮은 꼴이었을까? 이제 그런 것처럼 세월호 문제라는 게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봐야 하는 거죠. 이제 그 어른들은 왜 이런 이제 소소한 반응들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성하잖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참혹하게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왜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학원으로 뭘 해라, 공부해라, 뭐 해야 되고 이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바의 패턴에 맞추어서 살라고 왜 그렇게 유리채찍을 휘둘렀을까. 본질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온 것들이잖아.
불과 몇 년 전에 용산에서 이미 도심 한가운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어. 세월호의 아이들도 살해당했어. 이전에 계속 있어왔던 이런 그 살해 양상들, 자본과 권력에 의한 살해지, 명백한 학살이야. 이런 학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전반적인 공감을 하지를 못하는 사회를 살아왔잖아. 그러다가 세월호를 만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슬퍼하는 어마어마한 충격에 딱 부딪혔어. 이것이 슬픔으로만 끝난다면 달라지지 않아.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 판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이 이전에도 있어 왔던 그 무수한 사건들의 종합판으로 우리에게 딱 떨어졌고, 우리 모두가 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롭게 판을 잘 짠다면, 그렇다면 뭐랄까 어떤 비약적인 의식의 성찰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겠지. 그치? 누구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나는 어느 시대나 자기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한 번 내지 두 번쯤은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역사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인간이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규정력에 의해서 세대의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그거는 뭐 N세대, X세대 왜 세월이 흐르면은 저 요만한 차이가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붙여지는 새로운 세대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인들끼리 그 어떤 뭐 형제가 된다고나 할까, 같은 선택,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억압 권력과 대학생들이죠. 이 싸움이 그 70년대를 관통하는 싸움이었어요. 80년 초반까지. 그 중에 상황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저항하면서 투쟁해야 될 것인가 너무 분명한 시대. 그것이 혼란스럽구나 애매하진 않았어요. 아주 분명했어요. 억압하는 절대 권력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문제는 워낙 그 권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은폐하고 오히려 억압자인지 시혜자인지가 혼란스러워지고 고통을 주는 자인지 행복을 주는 자인지가 판단이 불분명하고 이렇게 권력의 억압 방식이 굉장히 섬세해졌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혼란기에 지금 바로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청년들은 먼저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먼저 우리가 맞서 싸울 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그런 물음을 새롭게 발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난제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권력인 것 같고, 또 얼핏 생각하면 어떤 그 권력에 유착한 어떤 경제 집단인 것 같고, 또 그것에 빌붙어 있는 그 어떤 그 이익 집단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들이 많은 타겟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겨냥해야 할 총구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는 혼란스러운 그런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던져야 될 절실한 물음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인 어디 있는가,
누구인가,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인 것 같아요. 80년대는 굉장히 편했어, 살기가. 네. 일단은 전두환이 나쁜 놈이라서. 그냥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악, 우린 선. 그 당시 다 돌 던졌어. 진보가 아니라니까. 80년대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야. 진지하게 돌을 안 던졌어. 재미로 던졌다고. 그게 대다수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자, 통계적으로. 지금 그 시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보적이거나 진짜 어떤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거의 정해져 있어. 시대별로. 똑같아. 많아지질 않아. 떼거리로 많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착시 효과야.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인데, 젊은 세대들 중에 진보적인 아이들이 있어. 그 수와 80년대의 수와 60년대의 수는 같아. 근데 80년대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덜 외로웠어. 어중이 떠중이지만 주변에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세대들은 외로울 거야. 그 차이야. 나는 최근에 그 유리특직이라는 말을 어느 시에서 쓴 적이 있는데, 서울 같은 곳에 왔다가 내가 돌아갈 때 굉장히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 어떤 상념이 있어. 그것이 사람들이 죄다 유리특직을 들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뭐냐면 자기를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착취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는 것에 그 행복해지지 못하면서 내 노동과 내 삶을 누군가에게 그냥 갖다가 바치는, 이것은 아무튼 착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그 상정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태는 그래왔지. 자본과 노동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전혀 윤리성이 제로인 한국 자본, 뭐 한국 자본만이 아니라 자본의 속성 자체가 그렇지만 그 이런 어떤 배타적인 그 쌍방에 의해서 서로 착취하는 단계를 지금 이미 넘어서서 이 대도시에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스스로를 착취하는 유리특직이 들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무슨, 그러니까 그렇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또 대기업에 충성해가지고 막 그거 승진하고 이 모든 삶이 내가 선택한 삶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마저 사실은 자발적 착취의 다른 유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소위 사회가 제시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조금만 민감한 센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한가? 나는 충만하게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나의 자발적인 선택, 이게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를 선택했고 나는 운 좋게 붙었고 들어왔고 이쁨 받고 흥진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만 근데 결국은 끊임없이 그렇게 뭔가 이게 밖에서 누가 너 이거 해라고 착취를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를 착취해서 갖다 바치는, 그러면서 그것을 자발적성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단계에서 가 있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야.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인문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될 건 그런 거지. 지배의 최종 신급이 개인이고 혁명의 최종 신급이 개인이다. 이렇게 질문하자. 구조 얘기도 막 떠들던 뭐 그 사람 있지. 혁명을 꿈꿨던 그 사람은 노예로 길러졌고 훈육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 주인이 된 거야. 그런데 스스로 주인이 되잖아, 혼자? 네. 나머지 사람들이 주인이 못 되면 그 사람들을 또 끌고 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끌고 간다고. 자기는 아니까 진리를. 여기서 이제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이 굳어지면 이제 새로운 지배체제가 되지. 네. 아니, 러시아의 초기에 혁명이 일어났었을 땐 좋았다니까.
그게 간성으로 딱 제도화됐을 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역사를 보면. 구조에 대한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그 뭐라 그러나 진짜 변화해야 되는 건 지배구조야. 근데 항상 구조의 변화는 권력을 장악해야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가면 지배구조가 유지되잖아. 그러면 무슨 구조를 변화시켜? 디테일만 변하지. 우리는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이미 그 노예가 되어 버렸어. 이 사회에서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서 연락 열심히 또 취직 공부를 열심히 또 학원에서 또 해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두려움의 노예가 일찍부터 되는 거지. 그걸 깨야 돼. 그러니까 깨려면 다양한 삶의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 직간접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점점 많아지고 있지. 좋은 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과 동시에 직접적인 그런 경험들에 이렇게 마찰면들을 좀 넓게 가질 수 있으면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두려움은 안 해본 것에 대해서만 두려워해. 두려움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거의 안 해. 젊은 세대들 경험을 안 해. 내가 젊은 세대들을 딱 봤었을 때 내가 드는 생각은 빙판에서 미끄러지듯 살아. 마찰 있는 땅을 안 살아. 허무하지? 굉장히 허무하고 미끄러져. 쭉쭉 미끄러져. 너무 많이 배웠나 봐. 다 안다고 생각해. 사랑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요즘 대학생들은 일단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타산적으로 대학생됨을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것 같아. 스펙을 쌓는 것은 기본이고 학점 따서 이제 유수한 그 기업이나 좋은 대학교 상급 대학으로 가기 위한 정보들로는 이런 것은 너무 이제 예민한데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를 향해 우리의 삶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방향은 매우 그냥 뭉글뭉글해졌고 우리 때는 그 예민했던 감수성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학생됨이 주는 사회적 사명감 혹은 그 특권만큼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의무와 책임 같은 이런 것에 대한 감성이 굉장히 또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아마 지금 청소년 세대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고 더 입지가 더 좁아질 거예요. 이미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사회 그 시스템 자체, 구조 자체가 벗어나면 완전히 어항을 벗어난 물고기처럼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엄청난 고민과 자기만의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청소년 때 하던 고민하고 나이 들어서 하는 고민의 차이는 그거 같아. 청소년 때는 일단 유아기적으로 내 행복,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건 내 하나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그건 나도 한참 뒤에 깨달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한 상태가 아니면 나도 결코 행복해지지가 않더라고. 내가 뭐 외딴 섬이나 아주 오지 같은 데서 혼자 살면 모르겠지만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은 그래서 이제 인디고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동선이라는 것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의 많은 그 어떤 뭐 성인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부터 어떤 고민을 시작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를 발판으로 해서 인류 전체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장 침잠하고 고민을 하면 모든 인간의 그 보편성은 맞닿아 있다고. 내 자신이 아주 극단까지 가보면
그 극단은 다른 사람의 극단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같이 물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수행이 되면 존재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존재의 모든 시간들을 생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당신에 대해서도 알게 돼. 혼자 살지 못하잖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 더불어 살아야 돼. 엄마 아빠의 몸을 빌려야지 세상에 나오지. 세상에 나와서 성장하는 그 모든 시간들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 존재 가능하잖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존재 가능한 것이 나로구나. 를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것을 동시에 나눠주는 삶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어. 자연스러운 존재의 이행이야, 그것은. 근데 나에 대해서 충분히 사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와 당신의 삶이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는 되게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거지. 나 당신의 삶과 내 삶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은 되게 멍청한 거잖아. 그런 생각이 일찍부터 한 7살, 우리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7살, 8살이지? 그때부터 일단 들어가서 내 옆 사람은 걔가 몇 등인데 네가 몇 등이야? 이런 식의 비교 경쟁이 시작되면 빠르게 나를 망각하고 동시에 내가 망각되는 것과 동시에 너도 망각되고 혹은 역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너라고 하는 건 무조건 다 내 경쟁자야. 이렇게 돼버리면 나를 찾을 수도 없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얘의 모습에 내 모습이 투영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투영되는 다 서로 잡아먹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일찍부터 경험을 하고 자라면 인간이 진짜 불쌍해지는 거잖아. 아니요라고 세상에서 한번 외치고 그걸 버텨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니체가 사실은 이게 니체의 이질건 학문 어딘가에서 했던 얘기인데 나인 자겐 독일어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내가 쓴 모든 텍스트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말하고 구강구조에 떨리는 바람소리를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라고 말하고 아니요란 말을 버텨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금 내가 아까 하는 그 순환으로 단지 빠져나오고 내가 그 일상을 꾸려가는 그 일상의 그 회로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큰 목소리라고 외치고 그 아니요라고 말함 나인 자견을 정직하게 버텨보는 거예요. 자, 그 정직하게 버티는 거란 뭘까? 그건 내 살과 뼈로 삶의 현장에서 그 세월호에 그러니까 벌어지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내 살과 뼈를 한번 갖다 대보는 거야. 대보고서 그 우리가 가진 노인의 속도감으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속도감으로 민감한 속도감으로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 절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절규에 내 체중을 실어서 한번 공감해서 그걸 그 구조자의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우리가 쓰러져가는 그 의인들까지는 안 되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내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세월호에서의 구조자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 자, 이게 그러니까 나인 자겐 아니요라고 말해보는 것. 두 번째로는 내게 친숙한 일상성의 공간을 단호하게 떠나보는 것. 그것이 꼭 무전여행 같은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가 늘 순환하는 쳇바퀴처럼 도는 그 일상성의 순환으로 단호하게 벗어나서 가끔은 낯선 공간, 낯선 타자들의 그 삶의 양식에 나를 한번 이렇게 직접 개입시켜보고 거기서 또 청량의 상처를 받으면서 나를 다른 세계에 눈뜨는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젊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년처럼 살길 바라는
모든 세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좀 살지. 뭘 그렇게 현실에서 급급하고 그러냐. 이제 그렇지만은 또 현실에 있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당장 결혼해야 되고 방 한 칸 있어야 되는데 윤 교수는 뭐 이제 다 그치 애들 다 키우고 뭐 이제 집도 있고 뭐 특별히 어디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요새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뭐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실제로 한번 살아보는 거지. 그러면 뭐 눈썰 미는 사람은 좀 보겠지. 뭐 저 양반 저 나이에 뭐 저러고 다니는데 나는 뭐지 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느끼게 내가 직접 이렇게 하라고 디렉션 안 주고 그렇게 이제 내가 이 많은 뭐가 올바르다는 건 아는데 이대로 행동했을 땐 과연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항상 할 거예요. 근데 그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젊은이들의 생각을 자꾸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 안 되는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한결. 그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들 디자인 안 하겠다고 손 터는 사람들도 나와요. 나는 앞으로 필립 스탁 얘기 들었어요? 그 최고의 디자인 독일에. 그 사람은 나는 내가 이제까지 한 건 다 쓰레기다 그러고. 그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사실 뭐 그렇게 공표는 안 했지만은 좀 그런 거 열심히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좀 약간 돈 받을 때 약간 짜증나고 이거 뭐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좀 어려워요 나는. 돈은 필요하잖아요. 좋은 데로 쓸 수 있고. 근데 그거 딱 결부되는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 이렇게 하다가 그 문제에서 좀 이렇게 힘들면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애브노멀,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신경질 부리는 사람으로 그 약간 비난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고. 네가 디자인한 거 중에 좀 잘 만들어서 팔아서 이 수익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좋은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나 그건 나도 아는데 나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 아는데 못 하는데 어떡합니까?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러지. 단순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 방법은 자본에 신경을 안 쓰면 돼. 돈에 신경을 안 쓰면 돼. 근데 돈에 신경을 안 쓰려면 일단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그런 삶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 최소한의 어떤 자생적인 노동이나 이런 거로 생활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아마 많은 내 주변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미 뭐 상당히 자본주의화된 삶을 살고 있고 나도 그렇게 길들여져 여태까지 자라왔는데 한순간 내가 이거 무시할까요? 그러고 더 이상 직장도 안 잡고 돈도 안 벌 거야. 나는 그냥 조그만 텃밭 하나 사서 그거 가꾸면서 어떻게 견뎌볼 거야. 쉽지는 않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단 한 명이라도 날 지지해 주는 사람, 그걸 어떻게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글을 통해서 영혼의 동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왜 사니 해도 어떤 한 사람만은 너 선택이 옳아. 난 끝까지 널
널 후원하고 응원하고 널 믿어볼게라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은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되면서 결국 뭐 이 세계도 살만한 세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7, 80년대하고 참 달라진 게 그거잖아요. 선거하잖아요. SNS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그 옛날하고 비교하면은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은 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때는 7, 80년대와 차이점을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때는 세상이 바뀐다고 믿었어요. 나는 비록 못 보지만 광주에서 도청에 남은 사람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돌대가리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지는 싸움인 줄 알고 남았어. 혼자 남았는데 앞으로 역사가 세상이 바뀔 것이다. 우리는 비록 오늘 죽지만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역사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의 덕을 입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지금 가령 이제 오늘 저 세월호 집회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만 어떤 때 국정 문제 갖고 싸우고 그럴 때 보면은 사람이 5,000명밖에 안 왔어, 10,000명도 안 왔어, 뭐 이제 이런단 말이야. 나는 그 말이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내가 여태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옛날 대모하는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다녀 보기도 했지만 70년대, 80년대에 500명 모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여리 장례식 6월 항쟁만 봐서 그렇지 그때 튄 그 순간에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이지 우리가 있었던 대부분의 싸움은 500명도 안 모인 거예요. 500명이 어떻게 모여? 지금은 고등학생들조차도 영상을 동원해서 자기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놈들이 같은 이 사회를 유지해가는 방법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줄 아느냐? 절대로 안 바뀐다. 우리들이 고립분산 원자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스스로 차단해놓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과감하게 손 잡아도 되는 거니까 손을 잡고 나가는 거죠. 그 약자가 가진 무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절대 절망을 가지면 안 돼요. 절망을 가지면 우리의 대화의 희망은 결국 끝이 모놀로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근거 없는 진보주의와 낙관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디고 청년들처럼 이렇게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러나 강한 청년들이 분명히 이게 누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청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이 우리 욕심 같은 이렇게 조금 더 요온의 들불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속도가 더디다고 너무 쉽게 지치지 말고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들숨날숨을 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이미 행위인 것 같다고. 나는 무슨 당을 지지해 이게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어떤 의사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근데 이왕이면 난 저 체게바라 만세라는 시집을 요번에 일부러 실천문학에서 냈어요. 실천문학에서 낸 내 어떤 생각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집을 낸다든가 어떤 예술적인 행위 자체가 한 개인의 만족에 끝나면 좀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저 시집을 다 쓰면서 내가 맨날 혁명 얘기를 쓰는데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혁명은 뭐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시에 산타클라라라는 시가 있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다큐멘터리 쿠바 편인데 보다가 PD가 이제 인력거꾼한테 물어봐요. 응? 왜 체게바라가 좋죠라고 물어보니까 모두에게 이로운 혁명을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거기서 딱 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래
어디 거창한 뭐 이런 수식어를 붙이지 말고 모두에게 이로운 혁명. 그것을 설사 이제 원하지 않았던 사람한테까지도 이루어올 수 있는 혁명이라면 진짜 좋겠다. 근데 그 모두에게 이로운 혁명이라는 건 사실 이상적인 것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한결군한테 얘기했듯이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난 이미 혁명인 것 같아요. 혁명인 것 같고, 우리가 세계의 어떤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면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세계의 일부분은 이미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난 좀 희망을 보고, 그것이 나중에 좀 많이 공감되고 확산이 돼서 좀 조직화되고 이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근데 사실 세대 간의 공존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문제죠. 우리 세대만 잘 살면 뭐래. 다음 세대도 살아야 되잖아요. 정당하게. 우리는 그거를 공정하지 않은 거죠. 다음 세대의 생각을 안 한다면은 공정하지 않은 거죠. 정말 공정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거죠. 다음 세대를 이제 포기한다는 거 아니?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 우리 애들을 어떻게 포기해? 이거 뭐 아까 그런 애들 어떻게 포기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는데 뭘 안 하고 있어도 포기하는 거죠. 그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분명히 대거나, 이유를 댈 수 없으면은 내 책임을 확신하면은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항상 좀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만의 꿈을 잃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꿈이라는 게 어떤 엄청난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던 일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좀 자신감 있게 주변의 어떤 평가와 관계없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막연히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꿈이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와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이미 조금씩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타인에 대한 배려, 또 남을 사랑하는 방법 같은 것을 혼자서 많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자기 자신에 철저해야 될 테고요. 항상 좀 젊은이로서 자신감 있게, 그러면서도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타인한테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청소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그런 질문들, 그런 이야기들을 내 친구 혹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 것, 학교 안에서. 그것이 학교 안에 다양한 방식의 작은 커뮤니티들로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면 학교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건강함을 유지한 채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뭐 처음에는 내 속내를 자주 얘기하는 짝꿍 정도일 수도 있고, 그 짝꿍이 또 친한 누구 뭐 이렇게 한 서너시 될 수도 있고, 서너시 7, 8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둘도 가능하고 셋도 가능하고 넷도 가능하고 7, 8도 가능한 이런 크고 작은 손잡은 공동체,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나는 뭐 영화 같은 게 너무 재밌어,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시쓰기, 소설 쓰기, 창작 같은 게 너무 재밌어, 조금 더 너가 쓴 거 나한테 좀 보여줘 볼래, 이거 좀 봐줄래, 뭐 이런 식의 소통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가 저 선생님은 우리 좀 마음에 드는데 한번 베껴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렇게 그 찬스들이 와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 우리 말을 잘 들어줄 선생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서 어른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돕게 하세요. 손 내밀 수 있는 어른들이 틀림없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에 대한 질문과 나에 대한 나의 힘을 스스로 깨달아가는 자기 시간들, 이것이 한 단계 나아가서 짝꿍 혹은 선언 이런 식의 작은 커뮤니티로 확산되는 것, 거기에 좀 괜찮은 어른들을 포함시키는 것, 이런 과정들을 학교생활 안에서 좀 만들고 즐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1000년 전 지금이랑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지금은 그 식물원에 투명한 유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은 바깥이 다 보이거든요. 투명하니까. 거기서 폭풍우 보는 거랑 비바람 보는 거랑 그 유리를 바깥에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문 열고 나가서 맞는 폭풍우는 달라요. 그 안에서 경험했다. 뭐 보이니까 유리창에 막 들이대고, 그게 경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걸 많이 봤다고 해서 성숙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혹여 이런 반성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아주 편안한 유리창 안에 갇혀가지고 세계를 보고 있고 경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매체들이 발달해서 그래요. 정보량도 많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고민할 때 왜 삶이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고 미끄러운 것 같고 뭐를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금 느끼는 이유가 진짜 못 느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폭풍우도 좋고 무지개도 좋고 바람도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나가보면요 알아요. 폭풍우가 싫구나 무지개가 좋구나 이게 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적인 그림인데 내가 혹여 인큐베이터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셔틀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같은 거예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소통하는 제스처만 있는 거예요. 우주선 같이. 진짜 사람들 만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항상 넣어놔야 돼요. 그런 어떤 식물원 같이 유리로 쌓여있는 인큐베이터 같이 들어있어서 세계를 보는 건 경험이 아니고 경험했다라는 착시 효과만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유리문을 뚫고서 나가서 폭풍우도 맞고 길도 걷고 바람도 맞고 빨리 이 삶을 선택을 하면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진짜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 어떤 리얼리티인가 그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아무쪼록 지금 그런 식으로 반성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고 살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마치 TV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듯이. 그건 왜냐하면 안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는 아니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진짜 진지하게 하려면 그 유리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유리 쌓여 있는 거예요. 겁내하지 말고 자기를 지금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유치하게 키우죠.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는 약한 아이잖아요. 인큐베이터 없이 살아야지 아이가 독립하고 이제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인큐베이터 안에 갇힐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워놨고 체제가 그렇게 키워놨고 스마트폰이나 기타 등등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강하지 못하게. 근데 우리가 직접 진지하게 경험을 해야 되고 유리문 바깥으로 창문을 깨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때 돼서 이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뛰는 가슴과 흐르는 피를 가진 이 싱그러운 육체를 가졌을 때 상처받기를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상처는 정직하지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우리를 진정 도약하고 성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순수한 영혼들이 너무 일종의 보신주의라고 그럴까? 다치지 않고 뭔가 피해보지 않고 자신이 뭔가 그 지저분한 것이 자신에게 튀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혹은 방관하고 혹은 그냥 스쳐 지나고 혹은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개인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스펙 쌓는 일에 너무 열심히 빠져 있거나 아니면 생활에 어려운 청춘들은 또 아르바이트에 너무 몰입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명백히 지켜보고 깊이 개입해야 할 사회적인 불의, 명백한 그 불공정 앞에서 너무 방관자로 혹은 관망자로 스쳐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싱그러운 육체를 가졌을 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분의 기능과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싱그러운 몸으로 그 불의 현장에서 상처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 상처는 곧 치유되고 치유될 때 그 상처의 흔적이 남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 삶에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야 할 명예로운 훈장이에요. 상급자가 주거나 권력자가 주는 메달이나 상장이나 상금 그런 것보다 여러분이 그 싱그러운 몸에 찍은 상처를 통해 얻은 상흔, 이것은 위대한 훈장이에요.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갈 여러분의 그 삶을 위해서 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네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젊은이들은 정말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은 가장 의식주에서 기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나보다 못한 거는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사회 여건 모든 조건에서 또 못하게 되는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앞서 있는 상태가 나의 자랑만이 아니고 또 나도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잘 못하고 있지만은 항상 순간순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고, 자존심은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이유지않아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디고에 오는 여러 학생들, 젊은이들은 다 그런 자존심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힘내세요.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충분히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분노하고 맨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우리가 바닥을 차고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의 긴 흐름을 봐주세요. 당장 저 거대한 그 세력을 상대로 해서 역사가 바뀔까? 근데 우리 한 발짝 물러나서 보세요. 이거 보는 절반은
그 여학생들일 텐데 저 서양에서조차도 70년 전, 80년 전에 여성이 투표하는 거 용인하는 나라들 많지 않아요. 여성이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게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7, 80년 전에 믿기지 않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서 누리고 있고 그거를 당연한 권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얼만큼 바뀌냐? 우리가 바란 만큼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대치가 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피 흘린 만큼,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역사는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앞 세대가 흘렸던 피와 땀을 우리가 헛되이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 참 이제 우리 세대, 내 세대의 삶에서 그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도 뭐 놀고 싶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싸웠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광주 귀신이 여기 가끔씩 와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보는 친구도 있었지만 뭐 난 귀신을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그들의 몫을 우리가 대신 산다. 그들 대신 꿈꾸고 그들 대신 누리고 그들이 받았던 세상을 다시 만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 하는 그런 다짐과 약속이 있었던 거죠. 나는 그 지금 젊은이들을 그 세월호 그에서 잘못된 아이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언니 오빠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세대들이 그 아이들을 잊지 않고 그 아이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여기 어깨에 앉아 있는 듯한 손잡고 가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광주를 못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또 세월호를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대들이. 그 세대들과 함께 간다 하는 느낌만 갖고요. 역사를 좀 길게 봅시다. 길게 보면 어때요? 150년 전은 아파트도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왕보다 높은 데 살아. 그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일상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꿈꾸는 거 많은 것들 또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들 그거를 이제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 만드는 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사에서 긴 릴레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몫에 뛸 때 그때 열심히 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힘을 냅시다.